방금 보신 영상은 제 며느리가 저를 절벽에서 밀었을 때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복수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더 좋은 복수 방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 상황이 안타까우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남편 없이 혼자 된 지는 벌써 11년이 넘었습니다. 외아들 하나 그 아이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나니 이제야 좀 쉬나 했죠. 그런데요, 인생이란 게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군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사람. 바로 제 며느리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효부요? 천만에요. 겉으론 천사 같은 그녀, 속은 악마보다 더했죠. 처음 며느리 민지를 봤을 때가 생각나요. 웃는 얼굴이 참 고왔습니다.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어머니, 저 김치찌개 진짜 좋아하는데 이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러며 밥상 치울 땐 제 손등을 꼭 잡아주곤 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좀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아들이 성격이 무른 편이라 연애할 땐 여자 말만 듣고 친구들조차 안 만나더라고요. 엄마, 민지 그런 애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기에 그냥 믿기로 했죠. 결혼 후 우리 셋은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참 좋았어요. 민지는 저를 어머니 하며 졸졸 따라다녔고, 김치 담글 때도 옆에서 도와주고, 목욕탕 갈 때도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우리 민지는 참 착하다.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래, 며느리 복은 있구나. 이 녀석이 내 말벗도 되어주고.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요. 사람이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틈에서 드러나더군요. 어느 날 밤에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거실 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뭔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민지가 제 이름이 적힌 보험 서류를 들고 뭔가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입한 보험? 그게 왜 민지 손에 있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지가 저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더군요. 어머니, 깼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들어두신 보험 있길래 정리해 보려고요. 혹시 몰라서요. 요즘 보험금 못 받는 경우 많다잖아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말투와 환한 표정. 속으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작은 의심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먹는 혈압약이 달라져 있었던 날도 있었고,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가 어느 날 사라져 있었던 날도 있었고요. 전날 분명히 두었던 안경이 자꾸 다른 데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한 번은 제가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졌는데 손으로 변기 커버를 붙잡아 간신히 버텼죠. 그때 민지가 달려와선 이러더군요. 어머니, 아유, 큰일 나실 뻔했어요. 아니, 그 매트는 왜 치우셨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우리 한번 병원 가보시는 거 어때요? 그 말에 저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매트를 치운 건 분명 제가 아닌데,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지만 설마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치겠나.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하루를 넘기던 어느 날 민지가 갑자기 이러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어머니 좋아하던 영월 자연휴양림 다녀올래요? 아버님이랑 자주 가셨다면서요. 조용한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민지, 이 아이가 진짜 나를 위하는구나. 내 마음을 다 알고 위로해 주려는 거구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 산에 갔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은요, 죽을 뻔한 순간에 아주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아직 며느리한테도 줄 금팔찌 못 줬는데. 아니지, 그년 때문에 죽는 건데 왜 걔를 생각해? 그날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 제 머릿속을 맴돈 생각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다는 건 제가 살아남았다는 뜻이겠죠.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습니다. 민지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괜히 들뜬 마음에 옷깃을 여미며 말했죠. 민지야, 이런 데는 오랜만이네. 아버지랑은 자주 왔었는데. 그쵸, 어머니? 요즘에는 시끄러운 데보다 이런 데가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걷기에도 딱 좋아요. 민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미소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비어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차는 산 중턱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인적 드문 조용한 숲길이었어요. 예전에 남편이랑 함께 걸었던 그 오솔길 그대로였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고 숲속에서는 딱따구리 소리가 톡, 톡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손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저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전망대 나와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먹자고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뒷모습이 참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빠르고 자꾸 앞서가더니 정작 제가 뒤처지면 돌아보지 않더군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숲길 끝자락 낭떠러지 같은 절벽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라고 하지만 정식 난간이 있는 곳은 아니었고 자갈이 굴러다니는 흙길이었죠. 멀리 펼쳐진 계곡과 단풍진 숲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여기 정말 좋다. 그쵸? 어머니 이런데 오랜만이시죠? 응. 아버지랑은 여기까지 못 왔는데 그 사람 무릎이 안 좋아서 그 순간이었어요.
민지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해야 해서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퍽 하고 제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아, 비명도 아닌 비명이 튀어나왔고 제 몸은 허공으로 붕 떠오른 채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몇 초가 느리게 아주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갔어요. 바람이 귀를 때리며 휘몰아쳤고 제 발 밑으로 나무들이, 돌들이, 죽음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텅 하고 어떤 얇은 나뭇가지에 제 다리가 걸렸고 연이어 또 다른 나뭇가지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턱, 턱, 쿵, 팍. 잎사귀와 나뭇가지, 가시덤불에 제 온몸이 긁히고 찢기며 무언가에 걸려 멈췄을 땐 저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멍하고 정말 그대로 눈을 감고 싶었지만 분노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년이 날 밀었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민지가 절벽에서 저를 미는 순간 그 말 정말 죄송해요. 그건 무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죠. 기어이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등이 찢겨나간 듯 아팠고 오른쪽 발목이 돌아간 것 같아 걷지를 못했지만 가지 하나를 붙잡고 기어서 기어다니며 숲속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아니, 살아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요. 그것도 며느리 그년 보험금 때문에 몇 시간을 그렇게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점점 기울고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 순간 숲속에 조그만 오두막이 보였어요. 진짜로 영화처럼요. 작은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노인이 라디오를 들으며 감자 껍질을 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노인이 깜짝 놀라며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오, 피가? 그는 저를 끌어안고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아주며 가재독으로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를 마을의 보건소까지 데려다 줬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절벽에서 밀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아니요, 실수로 떨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말하면 안 되니까요. 아직 이건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지 넌 이제부터 진짜 끝장이다. 사람은 말입니다.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전 그날 나무잎과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나온 순간부터 다짐했습니다. 민지, 너를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틀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맛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쯤 지나 의사 선생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경찰에서 한 번 더 조사를 나오겠답니다. 산에서 떨어진 사고가 흔한 일이 아니라서요.
특히 환자분께서 기억이 명확하시다니 더 그렇대요. 그 순간 제 안에 또 다른 나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 그년한텐 아직 내가 죽은 줄 알고 있게도. 그래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발을 헛디딘 것 같아요. 며칠 뒤 저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입원해 있었기에 민지에게도 아무 연락이 닿지 않았죠. 그녀는 아직도 제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필요했어요. 그녀가 방심해야 제가 파고들 수 있으니까요. 우선 저는 남편이 남긴 통장을 꺼내요. 5년 전 민지에게 보낸 거액의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댁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매달 300씩. 그런데 쓰인 곳은 모두 보험료였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어느 보험이 이렇게 꾸준히 매달 수백씩 들어가죠? 전 딸에게 전화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넣어줄 금 팔찌 찾아보는데 지난번에 민지랑 보험 얘기한 거 기억나니? 그거요? 민지 언니가요. 어머니 명의로 장례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 들어놨다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야 한다고. 그게 왜요? 뭐라고? 제가 들은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고 담당자에게선 충격적인 말이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총 3건의 보험이 등록돼 있습니다. 사망보험, 요양보험, 실손 포함입니다. 가입자는요? 모두 민지 씨가 대리인으로 가입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어르신의 자필 서명도 확인됐고요. 그 서명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도착한 서류를 펼쳐본 순간 저는 손에 쥔 종이를 그대로 구겨버렸습니다.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흘려 쓴 듯한 박영숙이라는 서명이 너무나도 낯설고 날조된 필체였죠. 이제 확신이 섰다. 그녀는 저를 단순히 미워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돈을 위해 절벽으로 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 보험금 수령인을 확인했습니다. 민지 너였구나. 3건 모두 수령인이 며느리였습니다. 사망보험금 3억, 요양보험 1억 2천, 실손은 매년 2천만 원 한도. 이게 사람 목숨의 가격인가요? 그날 밤 전 민지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고급 레스토랑, 명품 핸드백, 골프장. 그녀는 제가 절벽 아래에서 정신을 잃고 있던 날, 나의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글을 올렸더군요. 샴페인을 들고 활짝 웃으며 잘 자요 어머니 라는 문구와 함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알림이 떴습니다. 민지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찌릿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눌러봤고 민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화면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죠. 요즘 들어 자꾸 악몽을 꿔요. 시어머니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 같고. 가끔은 환청이 들릴 정도예요.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회였죠. 저는 바로 다음 날 딸에게 부탁해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양로원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한 방으로
거처를 옮기고 조용히 머리를 숨긴 채 민지의 주변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민지가 병원에 문서를 떼러 들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용 소견서를 떼러 온 거였죠. 그 병원 관계자는 민지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참 착해 보이시던데요. 시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하셨다니까 안타까워 하시면서 장례랑 요양 쪽도 준비 다 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착하다고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인간은요, 늘 가장 착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어요. 그날 절벽에 함께 있던 순간을 증명해 줄 사진. 혹시나 해서 제가 들고 있던 작은 가방 안을 열었더니 부서진 폴더폰이 하나 나왔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깨졌지만 SD카드는 멀쩡했습니다. 거기엔 민지가 절벽 근처에서 저를 향해 다가오던 순간 누군가 찍어준 듯한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손이 제 등을 향해 뻗는 순간 셔터가 눌려 있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지야, 너는 지금 내가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내가 돌아왔어.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야. 사람이요, 죽은 줄 알았던 이가 살아서 돌아오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란 걸 곧 그년도 알게 될 겁니다. 양로원에서 조용히 지내며 민지를 관찰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그녀가 택배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커다란 명품 쇼핑백, 샛노란 꽃다발, 그리고 붉은 와인 박스까지.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던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여왕처럼 턱을 쳐들고 웃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쾅 하고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다. 전 바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가방엔 민지의 위조 서명, 보험 서류,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 찍힌 사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고 갔죠. 변호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료를 넘기던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게다가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까지 입증만 된다면 최소 실형 5년 이상입니다. 그 말에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계획을 짰고 저는 변호사가 소개해준 민사조사 전문가를 통해 민지의 휴대폰 통신 내역과 이메일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제 이름으로 다른 보험도 하나 더 드러났더군요. 무려 4억짜리 종신보험. 이번엔 수령인을 자기 이름도 아니고 친오빠 명의로 돌려놨더군요. 정말 치밀했어요. 제가 죽은 줄 알고 이미 다음 수순까지 준비 중이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경찰에 넘기면 끝날 일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요. 전 그렇게 단순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절벽에서 느꼈던 그 공포를 그대로 그녀에게 돌려줘야 했거든요. 며칠 후
민지가 자주 찾는 커피숍에 익명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봉투 속 사진 한 장, 절벽 끝에 선 민지의 모습, 그리고 제게 손을 뻗는 그녀의 실루엣. 사진은 분명히 찍혀 있었고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지 자신도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한동안 카페 한켠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벌벌 떨더군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주변 손님들 눈치도 보지 못한 채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통화는 바로 그 오빠였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으로 등록된 그 남자. 야, 미쳤어? 나한테 무슨 이상한 보험 들고 사진까지 보내는 놈 누구야? 몰라. 나도 지금 알아보는 중이야.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진짜 아무한테도. 너 뭔 짓 한 거냐? 민지야? 아니라니까.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자신이 어머니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상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그럼 혹시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민지는 죽은 줄 알았던 나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거겠죠. 그 다음 단계는 그녀가 의심을 넘어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심리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그녀의 현관에 이상한 물건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민트 향초, 절벽에서 사라진 제 머리핀, 그리고 마지막엔 살아있다는 한마디가 적힌 쪽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지는 정신병원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불면, 공황, 환청, 환각. 심리적 불안이 극에 달해 누가 조금만 쳐다봐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복수의 일막은 끝난 셈이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무대로 민지의 생일 파티를 노렸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호화 레스토랑을 빌려 자신의 생일을 럭셔리하게 보내려 했고 그 자리에 기자와 유튜버까지 초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 자리에 서류와 사진, 그리고 민지의 통화 녹취록까지 조용히 배포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속닥거리는 말들. 진짜야. 보험 사기로 시어머니 죽이려고 했대. 저 여자 무섭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실신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용히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앞 유리창 너머에서 눈을 떴다가 제 모습을 본 민지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입을 틀어막은 채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눈빛 하나로 알았을 겁니다. 민지가 저를 봤을 때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시체보다 더 창백한 얼굴, 입을 틀어막은 손, 심장이라도 멎을 것 같은 떨림.
그 순간 민지의 인간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겠죠. 자기가 그토록 없애고 싶어 했던 시어머니가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 후 상황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민지는 심리적 충격을 이유로 며칠간 병실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저는 이미 그녀의 죄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놨거든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고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보험 가입서에 있는 위조된 제 서명, 절벽 위에서 찍힌 사진과 위치 기록, 민지가 제 계좌로 돈을 보냈네요. 그녀가 사적으로 보낸 보험 설계인과의 문자, 모두 하나하나 증거의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경찰이 움직인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민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고 집에서는 그녀가 따로 숨겨놓은 현금 다발과 허위 진단서, 그리고 제가 죽은 줄 알았던 시기에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충격적인 녹취 자료까지 나왔죠. 네. 사망 판정만 떨어지면 바로 지급되니까요. 그때 연락 주세요. 그 목소리 민지였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민지는 병실에서 퇴원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형사 2명 사이에 끼어 고개를 푹 숙인 민지. 얼굴엔 화장이 하나도 없었고 병원 가운 위에 얹어진 수갑이 유난히 무겁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명품에 매달리던 사람이 이제 쇠붙이 하나에 끌려다니는구나. 참 묘하더군요. 며칠 후 검찰 송치가 결정됐고 민지의 혐의는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살인 미수, 성실한 공무원 남편 명의 도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치매 환자로 몰기 위한 가짜 진단서 제작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계산된 살인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정의 날이 왔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그녀는 마지막까지 사고였다고 주장했죠. 그날 시어머니와 산책을 나간 건 맞지만 절벽에선 제가 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지나갔고 어머니가 발을 헛디뎠어요. 변호사는 그녀가 보험 가입 당시 수령인을 여러 차례 바꾼 것, 숨긴 계좌로 보험금을 받을 준비를 했던 것, 그리고 심리학 교수의 소견까지 더해 그녀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증언대에 올라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바로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가족이란 걸 다시 믿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전 그날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절 명백히 죽이려고 한 겁니다. 민지는 얼굴을 숙인 채 조금씩 고개를 떨구더니 그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 후회일까요?
아니요. 발각된 죄인만이 흘릴 수 있는 더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징역 7년으로 살인미수,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딱 한 번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수의 위에 번호표가 붙은 그녀는 눈을 붉게 부은 채 형사의 손에 이끌려 걸어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엔 공포, 수치, 무너짐, 그 어떤 인간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보더군요. 그 정도로 갚았으면 이제 괜찮냐고. 하지만 전 그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복수는 상대가 망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민지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의외로 저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나날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침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책장을 정리하거나 마당에서 꽃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고맙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한 통의 편지로 인해 다시 깨졌습니다. 발신 부산여자교도소 제3사동. 봉투엔 볼펜 자국이 군데군데 눌려 있었고 뒤편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 한자 한자가 힘겹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지. 한참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게 매일 지옥입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를 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지만 지금은 인정합니다. 밀었고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제 삶이 편해질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머니가 살아 돌아와서 절 고소하고 법정에서 저를 쳐다볼 때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거울을 본 기분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얼마나 비열한지 그날 비로소 제 자신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이곳은 정말 끔찍합니다. 하루 3번 식사, 모두가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말 한마디, 시선 하나까지 감시받는 곳. 그 안에서 저는 매일 같은 꿈을 꿔요. 어머니가 저를 밀치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꿈. 깨어나면 제 손에선 어김없이 땀이 흐르고 심장은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편지는 그렇게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려 달라는 절규처럼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살아있는 게 벌이라면 저 평생 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단 한 번만 어머니의 입으로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멀리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뜨거운 차를 한 잔 따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살아있는 벌이라 그게 가장 좋은 벌이지. 며칠 후 민지는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하길 민지는 용서를 받기 전까진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했답니다. 말인즉슨 제게 무릎 꿇고 사죄받지 않으면 치료조차 받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자기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민지 씨를 완전히 잊으셨어요? 혹시 언젠가 만나서 진짜 용서할 생각 있으세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거니까요. 그 애는 지금 용서를 받아야 나는 치료받고 나면 다시 살 수 있어라고 믿고 있지만 그거 아세요? 그 믿음을 부수는 게 진짜 복수라는 걸. 그리고 저는 민지의 편지 봉투에 다시 종이를 끼워 넣었습니다. 답장을 쓴 건 아니에요. 그냥 빈 종이 한 장만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걸 보고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침묵인가, 거절인가, 용서인가? 아니면 그냥 나를 잊은 걸까? 그 애는 아마 그 빈 종이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제 악몽을 꾸겠죠. 제가 그 아이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악몽. 그게 제가 그녀에게 주는 진짜 벌입니다. 지금 저는요, 정말 행복합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작은 집을 지어줬고 매주 손주들이 찾아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민지가 없는 집은 조용하고 따뜻하며 숨이 참 잘 쉬어지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절벽 쪽으로 산책을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는 살아있고 그 아이는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복수는 꼭 칼을 휘두르거나 고함을 질러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지켜보며 평생 죄책감 속에서 썩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민지 같은 인물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가장 큰 사이다는 말이 아닌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것. 당신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지옥이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복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우린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겐 살아있는 벌이니까요. 감사합니다.